저는 31살이고 지방광역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종사촌 언니 집에서 자라며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3살 연하의 그 남자는 첫날부터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커피 드세요. 아, 고마워요. 선배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배님, 저랑 사귀어 주세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는 회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저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괜찮아요. 전 진심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적극적이었고 저는 늘 그런 템포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꽃다발과 선물 이벤트를 보고 회사 사람들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결혼해요. 뭐? 벌써? 벌써라니요? 우리 사귄 지 1년 됐는데요. 전 선배님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선배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곱네.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매일 여자친구 얘기만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지만 며느리 맞을 준비는 다 돼 있어.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돼. 우리가 다 챙겨줄게. 아, 저 어머님. 아, 그리고 예단이나 이런 거 부담 갖지 마. 너 부모님 안 계시다며? 괜찮아. 우리가 다 이해해. 시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도 없고 뒷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된다는 말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선배님, 괜찮죠?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희는 회사 내 커플에서 부부가 되는 보기 드문 케이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언니, 진짜 복 받았다. 연하 남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맞아. 평생 사랑받고 살겠네. 부럽다, 정말.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이종사촌 언니네 가족과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은 남편 쪽 친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 저는 혼자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결혼인 걸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다정하고 적극적이던 남편은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출근 준비 좀 도와줄래?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하고. 아, 나 바쁘다고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하지만 나도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여자가 그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다 하시던데.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초라 큰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남편의 옷을 챙겨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저는 항상 지각 직전이었습니다. 주말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할 거야. 뭐? 갑자기?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음식 좀 준비하고 치우면 되지. 몇 명이나 오는데. 한 10명? 결국 그 주말에 저는 혼자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와, 형수님 요리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형, 복 받았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와이프 만나서. 남편은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지.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골랐다는 말이 마치 물건을 고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조신해서. 뭐? 회사에서 봤을 때 너가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했잖아. 그런 여자가 좋더라. 집에서 말썽 안 부릴 것 같고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전화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 주말에 무슨 회사 일이야? 며느리가 시댁 일을 도와야지. 아니, 하지만 됐어, 기다릴게. 토요일 아침 일찍 와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야 해.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자, 여기 앞치마 입고 시작하자.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양념 때문에 얼얼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안 도와요? 쟤는 아직 어려. 너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아가씨가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은데요. 됐고, 그냥 해. 시집 온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저녁이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고 시어머니는 김치 여러 통을 제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희 집에서 먹어.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와라. 대청소 한번 해야 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맥주캔이 테이블에 널려 있었죠.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을 정리하고 남편을 깨워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회사 일, 집안일, 시댁 일,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특히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괜히 돈 쓰지 말고 피곤하면 좀 쉬면 되잖아. 아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멍울 같은 게 잡혀지는 게. 에이, 괜찮을 거야. 여자들 원래 그런 거 잘 느끼잖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환자분, 이거 조직 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아직은 뭐라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암이라고?
정말 나한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뭐? 진짜?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지금 회사에서 승진심사 기간인데?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충격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저는 급히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2기 초반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남편이 회사 일이 있어서요. 수술 일정과 입원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술 일정 잡아야 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돼? 다음에는 늦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에이, 요즘 유방암은 심각한 암도 아니라며?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암인데 심각한 암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는 거지. 괜히 오버하지 마. 나도 바쁘다고.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이종사촌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남편은? 언니, 나 유방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언니는 그날 저녁에 바로 달려왔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제 사촌 언니요. 남편분은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병원에 들렀어요. 내일 수술이라며?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수술 잘 받아.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하고 나와. 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고마워, 언니.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 언니, 그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남편은 의자에 앉더니 병원비 청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수술비랑 입원비니까. 1,000만 원이 넘네? 이거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감당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첫마디가 병원비 걱정이라니. 보험 있잖아, 암보험. 아,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진단비, 수술비까지 1억 좀 넘게 나온다고 했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1억? 진짜? 그래, 예전에 드러났던 거야. 그 정도면 병원비 내고도 많이 남겠네? 남편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웃었습니다. 그럼 걱정 없겠다. 잘 됐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제 건강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며칠 후에 퇴원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네. 남편은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우리 차라도 바꿀까? 이건 내 치료비랑 앞으로를 위한 거야. 치료비는 이미 보험으로 다 됐잖아. 남는 돈은 우리가 쓰면 되지.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건 마찬가지지 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돕지 않았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직 팔이 아파서. 아, 나 피곤해. 당신이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술 잘 됐다며?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회복이 더 빠르대.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팔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남편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오늘 외식할까? 네가 좋아하는 일식집 가자. 갑자기? 당신 몸 회복해야 하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우리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응?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오신대. 무슨 일로? 그냥 며느리 수술했다고 걱정돼서 오신다는데?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주말,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며느리야, 몸은 좀 어때?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암은 무서운 거니까 제발 안 하게 잘 관리해야 해.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다정했고 저를 위한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 감동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아무리 평소엔 무심해도 아플 땐 챙겨주시는구나.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야, 보험금 많이 나왔다며? 얼마나 나왔어?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3천 정도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 정도면 꽤 되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일단 앞으로 치료비로 쓰고. 치료비는 이미 다 나왔잖아. 남는 돈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데 써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를 좀 가고 싶거든. 네?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전세 3억이면 된대. 지금 우리 집 팔면 2억 정도 나오는데 1억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며느리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시어머니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효도잖아. 어머님, 그건 제 병원비랑 앞으로를 위한 돈인데. 병원비는 이미 다 해결됐잖아. 남는 돈으로 시댁이나 좀 도와줘. 시집 왔으면 효도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뭐가? 1억이면 되는 거야. 너도 돈 많이 나왔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돈? 결혼했으면 전부 가족 돈이지. 무슨 내 돈, 네 돈이 있어? 아니, 그래도. 에이, 됐어.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알았어.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바로 돌아갈게.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바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뭐지? 저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고 제 계좌에서 정말로 1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데?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댔습니다. 아니, 그게 내 돈을 왜 몰래 빼간 거야? 몰래 뺀 게 아니라 어머니 아파트 잔금 넣은 거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컴퓨터에 당신 공동인증서 있잖아. 그냥 좀 급해서 일단 그 돈 먼저 썼어. 근데 어차피 우리 가족 아니야? 어머니 좀 도와드리면 어때? 나는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내 병 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당신 이미 수술 잘 끝났잖아.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에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왜 이 모양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돼?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그냥 훔쳐간 거잖아. 훔쳐?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당신 남편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배우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돈을 빼가는 건 범죄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가족끼리 경찰 신고를 한다고?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암수술 받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보호자료도 안 가지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안 왔잖아. 아니, 나도 바빴다고. 그럼 나는 암 환자였는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보험금은 챙기겠다고? 시어머니 집을 얻어주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태도 변화, 암 진단 받았을 때의 무관심, 그리고 보험금 무단 인출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계좌 인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걸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야기 다 들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건 어머님도 연루된 일이에요.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쓰셨잖아요. 뭐? 연루? 우리 아들이 준 돈인데 뭐가 문제야?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명의 계좌에서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아파트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럼 취소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뭐?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 아니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아니, 늦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저 돈벌이 도구였을 뿐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몇 달 후에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1억 원의 이자까지 톡톡하게 쳐서 돌려받았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자유를 되찾은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이혼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직장을 옮겼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암 치료 후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다행히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만날 일 없어. 끊을게. 잠깐, 제발 5분만 시간 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고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전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쓱했고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많이 변했네. 나도 알아. 전 남편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췌장암이야. 뭐? 사기 말기야. 수술도 못한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래. 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누나한테 연락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알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 혼자서 이걸 견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 뭐라고? 항암 치료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고 간병도 누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누나밖에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동생은, 시누이는? 동생은 작년에 시집가서 바빠. 애도 있고. 제발 누나 이번 한 번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암 수술 받을 때 당신 뭐 했어? 병원에 오지도 않았잖아.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바쁘다고 외면했잖아. 전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나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암 진단 받은 것보다 당신의 무관심이 더 아팠다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누나 제발.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알아. 근데 우리 아들 일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들어봐. 우리 아들이 암이야. 알아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한때 부부였잖아. 제가 암 수술 받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 그게 그때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제발 병원만 좀 다녀줘. 간병인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이번에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몹쓸 것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제 보험금 가져가실 때처럼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줬잖아. 이혼 조건이었으니까 돌려준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정말 죽었구나.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하고 한편의 긴 영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적극적이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그리고 결혼 후에 달라진 냉랭한 태도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결국 갔어. 들었어요. 아파트도 팔았어. 병원비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아. 시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지난 일이에요. 너가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건강하게 살아라.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이혼, 큰 병과 배신.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찐다며 참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예약 알림이었어요. 내일이 또 병원 가는 날이구나. 저는 더 이상 병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말이죠.